1990년 5월 26일 토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판비치 40세 여성 마를린 오렌은 그녀의 아들 조셉 앨런과 아침 일찍 집으로 놀러온 아들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를린은 아침 일찍 집으로 놀러온 아들의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 조셉과 그의 친구들은 마를린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 전 새로 산 비디오 게임을 즐겼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경 갑자기 마를린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날 사전에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를린은 이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왔는지 궁금해하며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에 도착한 마를린이 문을 열자마자 현관문 밖에는 광대분장을 한 사람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광대를 발견한 마를린은 깜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광대는 오렌지색 가발과 빨간 코, 그리고 양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하얀 얼굴에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광대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광대들이 주로 신는 삐에로 신발이 아니라 검은색 레이스업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광대는 마를린이 물어보는 말엔 대답하지 않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시 광대는 한 손에는 꽃다발과 다른 한 손에는 2개의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광대가 들고 있던 풍선 중 하나에는 너는 최고야 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풍선에는 백설공주와 7남장이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마를린은 광대를 보고 혹시 누가 보낸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또다시 광대는 그녀의 말엔 답하지 않고 꽃다발과 풍선을 마를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광대에게 선물을 건네받은 마를린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으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마를린은 누가 선물을 주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광대가 주는 선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대는 마를린에게 선물을 주자마자 옷 속에 숨겨둔 총을 꺼내어 그녀의 얼굴에 발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광대의 공격에 마를린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마를린의 아들 조셉과 그의 친구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현관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셉은 총소리를 듣자마자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현관 앞에서 총에 맞고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조셉은 친구들에게 911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조셉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광대분장을 한 용의자가 번호판도 없이 집 앞에 주차된 흰색 크라이슬러 자동차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광대는 차에 올라타면서 조셉을 힐끗 보았고 여유롭게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 조셉은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광대를 추격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올라탔으나 이미 광대는 차를 몰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과 앰뷸런스가 도착하여 이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 마를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마를린은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를린은 총에 맞은 지 이틀 만에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용의자 광대는 마를린의 집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고 마를린의 아들 조셉과 그의 친구들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마를린만 살해하기 위해 누군가가 꾸민 표적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셉과 그의 친구들은 광대 분장을 한 용의자가 키가 크고 왜소한 체격의 남성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광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조셉은 광대가 짙은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광대 분장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타고 간 자동차인 흰색 클라이슬러 자동차를 추적했습니다. 1990년 5월 30일 사건 발생 4일 만에 경찰은 범인이 타고 간 흰색 클라이슬러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은 퍼블릭스라는 미국 슈퍼마켓 이름이 쓰인 종이 가방과 광대가 쓰고 있던 가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가발 섬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몇 가닥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만으로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DNA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엔 지문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으나 아쉽게도 차 안에선 그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번호판 없이 발견된 자동차의 소유주를 찾기 시작했고 얼마 뒤 이 자동차가 최근에 마를린의 남편 마이클 워렌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마를린의 남편 마이클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이클은 사건 발생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26일 토요일, 마를린이 광대에 총에 맞고 쓰러진 이후 마를린의 아들 조셉은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자신의 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경마장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이클이 용의자 광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 결과 마이클을 의심하게 할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를린의 부모님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를린이 죽기 전 부모님에게 남편 마이클에게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를린은 부모님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마이클이 범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의 주변 인물들을 불러 마이클의 사생활부터 인간관계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정말로 마이클이 슐라 킨이라는 사업 파트너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마이클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슐라 킨이라는 여성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마를린 워렌은 1950년 4월 15일 미국 미시간주 매컨 카운티에서 어머니 셜리 트윈과 머지 빌 트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마를린은 매우 사랑스럽고 친근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마를린은 어린 나이에 존 에런이라는 남자를 만나 그와 결혼하였고 겨우 15살의 나이에 첫째 아들 존 주니어와 18살의 둘째 아들 조셉을 낳았습니다. 마를린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남편 존은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를린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를린은 남편을 잃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마이클 워렌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72년 마를린이 2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보다 연하인 19세의 남성 마이클 워렌과 재혼하였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 마를린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남편 마이클은 중고차 판매와 렌터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모은 돈으로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에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웰링턴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축구장 절반 크기의 면적의 땅을 구매하여 대저택을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개인 비행기 활주로와 경납고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남편 마이클과 아내 마를린은 완벽한 부부로 보였고 사람들은 성공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였으나 부부 사이엔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마이클의 회사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슐라 킨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슐라는 마이클의 자동차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자동차 압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6세의 여성 슐라는 젊고 활기가 넘쳤으며 길고 윤기나는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애교가 많고 여성스러운 슐라는 금세 마이클과 가까워졌고 업무를 핑계로 두 남녀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났으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슐라도 결혼한 유부녀였으나 남편 리처드 킹과는 별거 중이었고 그녀는 집에서 나와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클은 매일같이 슐라의 집에 드나들었고 이런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마이클이 당연히 슐라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슐라가 사는 아파트의 렌트비와 관리비는 모두 마이클이 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슐라의 남편 리처드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은 1990년 1월 헤어집니다. 이후 아내 마를린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면서 완벽한 부부 마이클과 마를린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월 26일 토요일 아내 마를린은 집으로 찾아온 광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두한 남편 마이클은 누가 아내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마이클에겐 내연녀가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슐라 킨이라는 여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슐라를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남편 마이클도 슐라 사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원점으로 돌아와 당시 광대의 의상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마을의 의상점을 하나둘씩 수색하여 사건 당시 광대가 입은 의상과 비슷한 옷을 파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판비치에서 광대 옷을 파는 가게는 세 곳뿐이 없었고 경찰은 즉시 상점의 점원들을 모두 불러 인터뷰하였습니다. 경찰은 인터뷰 도중 의상점의 점원 중 한 명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후 한 고객이 가게에 찾아와 다짜고짜 광대 의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손님에게 다음날 다시 오라고 말했으나 손님은 막무가내로 물건을 팔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점원은 고객에게 의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날 고객이 사간 의상은 오렌지색 가발과 광대 메이크업 화장품 그리고 빨간 스폰지코와 광대 옷이었습니다. 고객은 물건들을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구매하자마자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990년 5월 26일 사건 발생 90분 전 의상점에 나타난 고객은 퍼블릭스라는 미국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풍선 2개와 꽃다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풍선과 꽃다발은 용의자가 구매한 물건과 같은 것이었고 이 물건들은 퍼블릭스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물건을 사간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의상가게 점원들과 슈퍼 점원들에게 실라 킨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실라가 물건을 사간 사람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덕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은 영장을 들고 실라 킨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라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녀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실라는 경찰에게 당시 거래처 고객들의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광대 복장과 풍선 그리고 꽃다발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실라는 예전부터 광대 복장을 하고 거래처 고객들의 아이들과 놀아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실라의 집에서 마을린의 아들 조셉이 광대가 신고 있었다고 주장한 검은색 레이스업 부츠와 비슷한 신발을 발견하고 그것을 압수해 갔습니다. 경찰은 그 신발에서 오렌지색 가발 섬유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신발에서 발견된 오렌지색 가발 섬유가 범인의 자동차에서 발견된 가발 섬유와 같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견된 섬유가 같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기술이 없었고 정말로 같다고 할지라도 이 증거만으론 실라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거래처 고객들의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광대 복장을 구매했다는 실라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1990년 5월 31일 마를린 워렌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차에 숨어서 장례식을 지켜보았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을 계속 의심한다고 생각한 실라와 마이클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과 협조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법원도 더 이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들에게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고 이렇게 사건은 미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를린 워렌의 살인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미련이 남아서였는지 마이클과 실라가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남편 마이클의 사업체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수시로 고객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했으며 중고차 미터기를 조작하여 비싼 값에 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 10월 25일 경찰은 마이클의 사업체를 급습하여 그를 체포하였고 1994년 법원은 주행기록 조작과 각종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마이클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3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뒤 가석방 자격을 얻어 1997년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실라는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라는 마이클이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마이클과 함께 버지니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 8월 15일 실라와 마이클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마를린 워렌이 살해된 지 12년 만에 공식적으로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은 버지니아주 에빙던의 홀스턴 호수 근처에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부부의 집은 분수대와 보트 선차장을 갖춘 호화주택이었고 이곳에서 그들은 과거를 잊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마이클에서 마이크로 실라에서 데비로 개명하여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마이클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살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부부가 모두 가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2014년까지 거의 24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DNA와 법의학의 발전으로 경찰들은 다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오래된 단서를 분석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17년 9월 이날 마이클과 실라는 실라의 어머니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른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이 직접 운전했고 실라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부부의 집 근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찰이 마이클의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운 경찰은 마이클에게 신라의 체포영장을 보여주었고 바로 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시 경찰은 마이클은 체포하지 않고 신라만 체포하였는데 신라가 남편도 체포되는 것이냐고 경찰에게 물어보자 경찰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54세가 된 신라를 마를린 오렌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27년 전 광대가 타고 간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DNA 분석을 통해 이 머리카락이 신라의 머리카락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27년 만에 광대 살인마가 체포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라는 무죄를 주장했고 남편 마이클도 아내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나 부부의 주장과는 별개로 검찰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녀의 재판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고 2022년 후반에 다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라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3년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바로 검사의 구형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신라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사법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신라는 만약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다가 혹시나 패소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라는 도박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을 선택했고 검사의 사법거래를 받아들여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4월 판사는 신라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그녀에게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붙잡혀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던 신라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미 6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몇 년만 더 복역하면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신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가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